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주 4대 부설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동영상 1편, 2편 이렇게 찍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저희 학교 사대보고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어떤 수학 관련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3편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편, 2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수학은 항상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게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결국은 수학을 잘 하냐 못하냐의 어떤 가장 큰 판가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3편을 찍는 거는 제가 지난번 1,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수학에 대한 개념과 기본 정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예라고 할까요?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 3편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 1편, 2편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마 1편, 2편을 보시면은 이 3편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따가 제가 이 말을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이 글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혹시 중학생분들이나 초등학생분들이 있다면은, 독서를 좀 많이 하길 바랍니다.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게, 물론 이런 수학 문제를 생각하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 이제 수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독서를 하면은 그만큼 사고력도 신장이 되고, 저는 이게 수학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독서를 멀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정말 틈나는 대로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틈나는 대로 좀 독서를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 보면은 국어가 1교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국어가 또 마침 1교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어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또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2교시 수학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수능 보면은 알다시피 국어의 지문들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저 글도 빨리빨리 읽고 그런 캐치를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제가 감히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창 시절에도. 그래서 반드시 국어나 어떤 사고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틈나는 대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수학을 어떻게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역시 오늘도 제가 이제 두서없이 정리를 해왔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빈
이렇게 화면만 있었죠. 그 한글 파일 이렇게 제가 띄워놨었는데 그때는 이제 빈 파일이었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조금 두서 없을 겁니다. 없지만 그렇게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문제 예시와 함께 적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어떤 수학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첫 번째 거를 잠깐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 경우의 수 쪽인데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을 때 그 주사위를 동시에 이제 한번 던지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물어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문제를 고민할 때 있죠. 고민할 때는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뭔가가 내가 뭐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 자체가 안 들면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혹시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생각을 밀고 나가고 그게 해결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1, 2편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생각을 자꾸자꾸 하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더 술술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통스럽지만 좀 힘들겠지만 자꾸자꾸 많은 생각을 해봐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변하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빨리빨리 해결되는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상 학생들한테 수학을 풀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뭔가 정확하고 깊은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은 이제 빠르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보통 빠르게를 먼저 하려고 하죠.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답지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요게 이제 그 경우의 수 물어본 건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자연스러운 생각은 그냥 6 곱하기 6은 36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6 곱하기 6이라는 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사실상 세는 거죠. 다 세야 됩니다.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이게 총 36가지다라는 걸 세야 돼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런 경우의 수 쪽을 할 때는 뭐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경우의 수 쪽을 할 때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세는 거는 굉장히 뭔가 바보스러운 생각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6이라든가 어떤 뭔가 공식에 의해서 딱딱딱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가 일일이 다 세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바보 같은 생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얘처럼요. 이 문제처럼 6 곱하기 6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조금 경우의 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식의 공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세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다 세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세봐야 됩니다. 근데 세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부분은
뭔가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쪽에서 일부 샜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사실상 어려운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우의 수만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문제들도 일단은 본인이 만약에 봤을 때 잘 모르겠다. 뭔가 잘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뭐 조건이라든가 물어보는 거를 잘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같이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답지 같은 거 최대한 보지 말고 뭐 최소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게 뭐 히딩크 감독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또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이제 그거랑 같은 어떤 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사실 그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 편하죠. 왜냐면 길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정작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없으면은 오히려 길을 이렇게 찾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헤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평소에 없었다. 뭐 평소에 뭐 차이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길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헤맬 수도 있겠죠. 뭐 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뭐 지금 뭐 시간이 몇 시인데 뭐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뭐 어느 뭐 남쪽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슨 뭐 자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마 길을 찾아낼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처음 길을 찾아가는 상황에서도 더 잘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런 뭐 길 찾고 어쩌고 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능력도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그 수능이나 뭐 내신 뭐 시험 볼 때는 답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구 뭐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죠. 결국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길들을 헤매보고 거기서 뭐 이제 힘들어도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결국은 나중에는 뭔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어떤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1, 2편에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많이 생각을 해봐라.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좀 반응이 뭐 새로웠던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2차 방정식이죠. 아마 뭐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낯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다. 두 실근이 알파벳하고 fn이 저렇게 있을 때 f9분의 f10-2f8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 F9가 뭔지, F10은 뭐고, 이 F8이 뭔지, 그거를 나름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쓰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먼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목적지부터 써놓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읽을 때는 물론 처음부터 읽어 나가긴 하는데, 원래 가급적이면은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분석을 먼저 좀 하는 게 좋거든요. 뭐 물론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웬만한 문제들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조건을 먼저 이렇게 분석하는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분석해서 내가 이거 옛날에 본 문제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목적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구할까라고 구하고자 하는 걸 분석했죠. 나름대로. 그럼 이제 당장 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생각. 분모 분자를 뭔가 인수분해를 할까? 왜냐면은 이제 분모랑 분자 보면은 이 알파 빼기 베타라는 인수가 다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알파 빼기 베타를 없앨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알파 빼기 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항들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뭐 분모의 알파 9제곱 빼기 베타 9제곱을 뭐 알파 3제곱 빼기 베타 3제곱에 어쩌고로 할까? 인수분해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지죠, 답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지에서는 이거를 풀이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약간 화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과 개수의 관계 있죠. 갑자기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왜냐면은 아까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충분히 그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알파 베타 합이 나와 있고 알파 베타 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이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식을 조금 생뚱맞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왜냐면 얘가 4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fn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침 fn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마침 마이너스 2죠. 여기는 fn-1. 아까 문제가 f9분의 f10-2f8이었죠. 그러니까 9, 18이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 n-1를 해서 이런 관계식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n에다가 9를 대입하면은 이게 쭉 내리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어차피 아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알파 9제곱 빼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n제곱 빼기 베타 n제곱 자체가 0은 아니죠. 그래서 요게 뭐 4더라.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결론으로 나옵니다. 가 이제 답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학생들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런 답지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아, 선생님 왜 갑자기 이거를 왜 얘기하죠? 한편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제가 이 답지가 뭐 잘못됐다, 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지를 보지 않고 요런 식으로 생각을 잘 했다면은 이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요. 그런데요. 꺼야 되는데. 아, 됐네요. 다시.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이거를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개념 뭐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웠을 텐데 처음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이 뭐죠? 그쵸? 이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것을 x에다가 넣었을 때 그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고민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답지 같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근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그 식에 넣었을 때, 그 문자에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봤다는 거죠.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풀었는지 이거를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아, 그 옆에 오른쪽으로 살짝 제 귀가 좀 삐져나왔죠? 머리도 좀 안 깎아가지고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뭐 알파 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잘 보니까 요 가운데 쪽이 4죠.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요. 끝에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차고 이게 1차고 이게 알파가 없죠. 베타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그 나와 있는 문제 우리가 그 구하고자 했던 그 분석한 형태랑 얘를 연결시켜 보니까 얘를 살짝 넘긴 다음에 여기다가 8제곱씩만 곱해주면은 그리고 이 여기 이 위에서 이 아래 요 식을 양변을 빼주고 나서 우변에 있는 알파 9제곱 빼기 베타 9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바로 나오겠구나. 요게 이제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기본 개념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조건을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랑 여기 진짜 안 썼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랑 이 조건을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던 문제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뭐 저의 어떤 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수학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뭐 어쩌면 이제 어색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수학을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오르지 않거나 뭐 점수가 점점 떨어지거나 이런 만약에 현상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킬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좀 최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 정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모의고사에서 뭐 21번이라든가 30번 문제 중에서는 그 어렵게 문제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유형 중에 어떻게 내냐? 조건을 많이 붙여요. 뭐 얘는 뭐 A가 성립하고 뭐 B도 성립하는데 뭐 C가 성립하면서 뭐 D도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A, B, C, D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개념이 뭘까를 생각하고 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실제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은 기본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 이제 밑에 뭐 덩어리론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요거는 이게 참 제가 뭐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전혀 어디에 뭐 나와 있지도 않은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선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 세 가지 이론을 잘 적용을 해야 하지 않냐. 그 첫 번째가 덩어리론. 두 번째는 넥타이 이론, 세 번째가 집 학교 이론입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붙이긴 했습니다만 이 덩어리 이론은요. 어떻게 보면 이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 하다가 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의 수학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그 나와 있는 대로 해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뭐 크게 막 뭘 활용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뭔가 기본 개념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형태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저는 이거를요 덩어리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명칭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인수분해는 이제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인수분해는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무슨 뭐 항이 5개 이상, 문자가 2 종류 이상인 뭐 그런 뭐 복잡한 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보통 뭐 x나 y, 보통 여기는 x죠, 그쵸? x를 문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x를 문자로 봤을 때는 얘는 어떤 상황이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y를 어떤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지금 x제곱 빼기 2x 빼기 3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식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x제곱 빼기 3 마이너스 2x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x하고 3, 마이너스 3을 자리를 바꾸겠죠. 그쵸? 그러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수, 즉 높은 차수부터 이렇게 낮은 차수 순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열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얘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x2차가 있고 x1차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있죠. 그쵸? 이거를 이제 얘를 이렇게 자리 바꾸겠죠. 그쵸?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상수항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 항 3개인 거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저는 사실상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요 인수분해로 설명하면은 가장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 완전제곱식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덩어리 플러스 뒷덩어리의 제곱은 앞덩어리 제곱 플러스 2 앞덩어리 뒷덩어리 플러스 뒷덩어리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는요, 이게 꼭 A하고 B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아무리 복잡한 형태가 들어가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 앞덩어리 플러스 뒷덩어리 이런 형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집합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사실상 이 중학교 때에 집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집합은 지금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이제 수학이죠, 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 수학 약간 조금 중후반부 쪽에 나오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 옛날에 이제 그 집합은요, 이렇게 나왔죠. 1, 2, 3 이런 식으로 원소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원소냐 아니냐 뭐 해가지고 뭐 이거의 뭐 부분 집합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 집합은요, 지금 여기 위에 중학교 집합은 그냥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소가 그냥 구체적으로 1, 2, 3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저는 이 원소를 그냥 첫 번째 이 덩어리, 콤마 두 번째 덩어리, 콤마 세 번째 덩어리 이런 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고등학교 수학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집합에서의 한 원소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왼쪽에 있는 거랑 가장 오른쪽 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콤마와 콤마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형태가 어떤 게 나오건 간에 상관없이 한 원소라는 거죠. 그게 한 개의 원소입니다. 여기 무슨 뭐 세모 들어가건 무슨 뭐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숫자로 1, 2, 3 보통 많이 하죠. 아니면 뭐 영어로 뭐 ABC라든가. 그래서 이런 문제 있죠. 이거 집합 A는 지금 원소가 이 왼쪽 이 모양 덩어리, 오른쪽 이 모양 덩어리에서 총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쵸? 안의 형태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부분 집합 구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거를 네모라고 하고 이 두 번째 걸 세모라고 한다면은 그거의 부분 집합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네 개가 되겠죠. 그거를 또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그 4개가 원소인 거야. 해서 또 그거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축 나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거 비슷한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채점할 때 그 막 중괄호가 막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거 보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넥타이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넥타이를 매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넥타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못 매는 입장에서요. 다른 사람이 매는 거를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거를 처음 매려고 하면은 조금 버벅거린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꼭 넥타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숙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는 되게 잘 할 것 같고 나도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처음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본적인 것도 좀 반복해서 이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교과서의 문제를 좀 많이 안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쉬운 게 많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도 혹시나 거기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시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집 학교 이론.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갈 수 있으면은 반드시 학교에서 집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요. 뭔가 앞에 뭔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것이 뭐 뒤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드시 거꾸로 오는 것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뭔가 한쪽 방향은 잘 하는데 반대쪽 방향은 좀 어려워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쌍방향으로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또 이렇게 사고력 신장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는 얼마냐? 2죠, 그쵸? 그럼 이제 반대로 1에 얼마를 더한 게 2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예고요. 그 밑에 자 A가 0과 1 사이고 B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쵸? 이게 동시에 성립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합한 건 0과 2 사이고 곱한 건 0과 1 사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쵸? 그럼 이 반대는 성립할 거냐?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명제를 배운 친구들은 이걸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거는 자 합이 0과 2 사이야. 곱도 0과 1 사이입니다. 물론 A, B는 다 실수예요. 둘 다. 그때 A도 0과 1 사이고 B도 0과 1 사이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제가 처음에 냈던 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근데 성립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한 2분의 3이고요. B가 뭐 10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2분의 3과 1000분의 1 더한 거는 0과 2 사이죠. 그다음에 2분의 3과 1000분의 1을 곱한 거는 분명히 0과 1 사이입니다. 그런데 2분의 3은 0과 1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보냐?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2니까 다른 숫자, 다른 이 범위는 좀 냅두고 여기 2를 여기에 1로 바꿨을 때는 과연 이렇게 동시에 성립할 때 얘네 둘이 동시에 성립하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맞습니까? 얘는? 맞죠? 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합과 곱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두 숫자가 다 양수입니다. 그쵸? 합과 곱이 양수니까. 그럼 둘 다 양수인데 합이 0과 1살 되려면은 당연히 둘 다 동시에 0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의외로 학생들이 조금 숫자를 극단적으로 냈을 때 또 헷갈려거든요. 여기가 1이 아니라 이 부분이요. 잘 보이나요? 여기가 100분의 100일이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여기를요. 이게 1이 아니라 어떻게 해? 여기를 100분의 100일. 어?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동시에 성립할 거냐? 그럼 이제 학생들은 여기가 뭐 1이나 뭐 100분의 100일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게 동시에 성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A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000일이에요. 1000분의 1000일. 그 다음 B는 뭐 만분의 1입니다. 그럼 1000분의 1000일과 만분의 1을 더했을 때는 실제로 0과 100분의 100일 사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곱은 당연히 0과 1 사이죠. 근데 A가 아까 1000분의 1001이기 때문에 A가 0과 1 사이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쵸?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잘 해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 1, 2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잘 나온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수학 어떤 사고력을 분명히 신장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나요?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런 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의 어떤 소재라는 게 이게 뭐 한정이 있어서 뭐 많은 영상을 제가 올릴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가 어떤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것도 종종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